안녕하세요. 신의과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문요한님의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 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자기 치유와 자기 돌봄을 위한 자기관계 심리학에 대한 책입니다. 스스로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기 비난과 자책의 악순환에 갇혀 늘 후회하는 어른들에게 정신과 의사 문요한이 전하는 자기 돌봄의 지혜입니다. 문요한님은요,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이신데요.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 사람으로 되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존재의 변화와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십니다. 2014년 안식년 여행 이후 임상의사의 생활을 정리하고 통합적 심리 치유와 자기 돌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기 돌봄이란 스스로 몸과 마음을 돌보고 삶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주체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고픈 이들을 돕고자 자기 돌봄 클럽을 만들어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을 깊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심리학 전문 교육 기관인 심학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은 책으로는 굿바이 게으름을 비롯해 이제 몸을 챙깁니다. 여행하는 인간, 관계를 읽는 시간, 오티움 등이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요. 프롤로그, 스스로 가혹하게 대하고 후회하는 당신에게 1장, 자기에게 말 걸기, 나는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2장, 자기와의 관계 이해하기, 왜 스스로를 괴롭히는가? 3장, 자기와 친구 되기, 힘들 때조차 나에게 친절할 수 있기를. 4장, 자기 연민,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듯이 나를 돌보라. 5장, 자기 알아차림, 먼저 내 몸과 마음을 챙기자. 6장, 자기 대화,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자. 7장, 자기에게 활력 선물하기, 사랑하고 배우고 나누어라. 에필로그, 지금 나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장부터 3장은 자기 관계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4장부터 7장까지는 자기 친절의 실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두 번에 나누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친구와 함께 한 달간 유럽 여행을 떠났는데 그 기대와 달리 첫날부터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소한 문제 때문이죠.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계속 다툼이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죠. 게다가 친구는 계속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요구만을 늘어놓고 짜증을 내고 비난을 퍼붓는다면 너 왜 그렇게 쫀쫀해? 넌 생각이라는 게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너는 취향이 왜 그리 유치해? 너는 정말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왜 너랑 여행을 왔을까? 정말 싫다. 너 바보야? 그것도 몰라? 같은 말을 계속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더 이상 여행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한들 그 여행은 더는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혼자 떠난 여행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어떨까요? 이러한 일방적 요구와 비난을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나를 떼버릴 수도 없는데 비단 여행만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긴 여정 동안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면 그 삶이 어떨까요? 왜 우리는 자신을 별로라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혐오할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자기에게는 불친절할까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공감하지만 자기의 고통에는 연민이나 공감도 없이 비난부터 퍼부을까요? 어쩌면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유일한 생명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 유형을 보면요. 먼저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많은 현대인들은 준전시 상태를 살아갑니다. 늘 긴장되어 있고 날이 서 있습니다. 특히 시간을 생산적으로 혹은 효과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생산성 강박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안을 느낍니다. 이상한 것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이 시간에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행을 갈 때에도 괜히 읽지 않는 책을 들고 가고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고 무언가를 자꾸 해야 한다고 다그칩니다. 휴식 때조차 불필요한 긴장을 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서 완전 무장을 한 상태로 쉬거나 토막잠을 자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휴식은 또 하나의 일이 되고 맙니다. 이완이 깃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 끝은 신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질환입니다. 번아웃 증후군, 성인 주의력 결핍증, 공황장애 등 자꾸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나친 긴장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못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겸손의 본질은 솔선수범하는 것이며 상대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토양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칭찬을 사양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보편적 인간성을 바탕에 두고 자신의 긍정적인 면에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인정하고 발달시키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샘을 내지 않고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바보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라고 그렇게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 순간은 이성적인 판단이나 생각이 정지되고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습니다. 흔히 폭력, 강도, 성폭행, 재해 등과 같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경우에는 욕설이나 큰 소리에도 이러한 긴장성 부동 상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 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만약 이러한 충격이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면 이후로도 비슷한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얼어붙어 버립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만 쳐도 깜짝깜짝 놀라고 얼어붙어 버리거나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린 시절의 나로 순간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순간이 지나 정신이 들면 자신의 그런 모습이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을 심하게 책망하게 됩니다. 왜 나는 그런 상황에서 싫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했을까? 이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싫다고 말했어야지, 이 바보야.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러나 가장 2차 가해는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트라우마 환자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었어야 했다는 자책과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트라우마나 범죄 희생자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트라우마 반응도 용납을 못하지만 과거에 얼어붙어 버렸던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벌을 줍니다. 너는 그때 다르게 행동했었어야 했어.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에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본능적으로 부여된 신경계의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자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부모가 많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희생할수록 자녀의 행복과 성공은 커진다고 믿습니다. 과연 부모의 희생 속에 자라난 아이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희생적인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희생적인 부모는 늘 자녀의 행복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이들은 자녀 교육에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살지 못한 삶을 자녀가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기에 희생적인 부모 아래 자란 자녀들은 늘 긴장되어 있고 제대로 놀 줄 모르고 누군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하고 정작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이들은 부모의 희망이 되어 그들의 기대대로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 기대에 맞서 일탈과 투쟁을 벌입니다. 이렇듯 희생은 서로의 삶을 파괴하는 은밀한 통제와 폭력이 되기 쉽습니다. 타인을 잘 돌보려면 우리는 자신부터 잘 돌봐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슬퍼하고 원망하고 화가 나 있는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즉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위로하고 구원해줄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기 비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비하를 반복하는데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은 지칩니다. 왜 이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토록 자기 비하를 하는 걸까요? 자기를 부풀려서 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물의 세계에도 예외적으로 더 작고 더 약하고 더 추하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축소 전략은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약하게 보이거나 어려 보이기 때문에 부모의 보살핌을 더 오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사람들 앞에서 자기 비하를 일삼게 되면 결국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계속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들은 상대가 지쳐서 멀어지거나 자기를 함부로 대하면 과장된 자기 비하를 더욱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봐, 모두 다 나를 싫어하잖아. 나는 형편없는 사람 맞지?가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씁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왜 나에게 그 말을 했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과의 관계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비판에는 파르르 떨면서 자신을 송두리째 비난하는 자기 목소리에는 별다른 저항조차 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묻지도 않습니다. 왜 자신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의 관계를 바꾸기 원합니다. 자기에게 친절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자기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심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왜 함부로 대하게 되었는지 자기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는 왜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로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신은 자신을 싫어하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가질 수 있습니다. 뚱뚱해서, 공부를 못해서, 소심해서, 키가 작아서, 돈을 별로 벌지 못해서, 예민해서, 덤벙대서,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등등. 그러나 그것이 진짜 이유일까요? 당신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자존감도 높아지고 성격도 좋아지고 친구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자기 부족함 때문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자아상 때문에 자기 부족함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내면화된 못마땅한 시선을 거두어내지 않는 한 내적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끝없이 몰아붙인 결과가 자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렸다는 사실을 깊이 착각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삽질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질문을 맞닥뜨릴 것입니다. 나는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이러한 고질적인 자기 비난의 습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진실뿐입니다. 자기 비난은 문제나 결점을 실제보다 확대시키고 미래로 확장시키고 문제를 존재와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비난이 들리면 우리는 무엇보다 진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가를 물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느낌과 생각에 대해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은 자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제 당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아동기에 부정적 경험이 많을수록 수치심, 죄책감, 무력감이라는 바탕감정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바탕감정은 자기와의 관계에 깊은 흔적을 만드는데요. 마치 영혼에 새겨진 문신과도 같습니다. 즉 원초적 수치심은 자기감을 기형적으로 비틀어 놓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낮은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원초적 수치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초적 수치심을 치유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어도 인정을 받아도 자존감 훈련을 해도 자존감은 본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작은 실수나 잘못에도 걸핏하면 자신을 잘못된 존재라고 느낍니다.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어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 결국 내가 문제야 라는 느낌에
휩싸이고 마는 것입니다.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에 돌봄을 받지 못하고 나아가 존재를 부정당하고 거절당한다면 아이는 자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거부한 것은 자기 때문이고 심지어는 부모가 싸우는 것 역시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부정적 경험을 많이 겪을수록 아이들은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문제야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게다가 자기 조절력이 잘 발달되지가 않습니다. 만성적인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발달 단계에서 신경학적 손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력감은 두고두고 자신을 따라다닙니다. 이는 우리의 가치감을 붕괴시키고 자기 조절 체계를 망가뜨립니다. 그 뒤로는 작은 스트레스조차 자기가 전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어 나는 원래 무능한 사람이야 라고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동은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되어야 하고 부정적 경험에 노출되었다면 적절히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어릴 때부터 자신이 괜찮은 사람임을 타인으로부터 확인받으려는 인정 강박을 지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위해서 나는 뭐뭐 해야 한다 혹은 나는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높은 기준과 지나친 당위를 만들어냅니다. 당위란 당연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일수록 당위적 사고가 많습니다. 즉,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거나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자신에게 향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흔히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독립적인 사람 등 자기 실제보다 과장된 이상적인 자상을 좇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래야만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자기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를 늘 성과와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채찍질을 가합니다. 이러한 완벽주의와 이상적 자아상은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무력감에 대해 이상화라는 심리적 자기 방어의 결과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작은 실수, 약점, 실패 따위가 드러났을 때 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을 용납할 수도 돌볼 수도 없게 됩니다.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 앞에서 이들은 선택은 자기 비난입니다. 더 잘하기 위해 자신을 후려치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 환경과 문화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강요하는 사회적 완벽주의야말로 번아웃, 우울증, 섭식장애, 자살 충동, 혐오 확산의 숨은 원인입니다. 이렇게 완벽주의 성향이 아닌 사람들조차 완벽주의 성향이 강화되고 있기에 자기 불안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힘들 때 안정적으로 위로와 돌봄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후 힘든 일이 생길 때 자신에게 위로와 돌봄을 건네줄 수 있지만 방임과 학대를 경험했다면 힘든 일이 생길 때 스스로를 무시하거나 자학하기가 쉽습니다. 의지할 중간 대상이 필요한데요. 때로는 자연이 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조건 없이 믿어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동기 때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애착 손상도 심하고 극변층에 태어나고 작은 질병을 겪었고 부모와의 불화가 심했으며 한쪽 혹은 양쪽 부모가 알코올 중독 같은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둔 아이들이었었는데 그들이 자라면서 정신질환에 시달릴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다수는 그렇게 성장하였는데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이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보다 더 모범적으로 성장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공통점은 바로 조부모, 친척, 성직자, 교사, 친구 등 주변 인물 가운데 누군가 이들을 사랑해주고 지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불안적 애착 유형이었지만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애착 유형이 변화된 거라고 합니다. 이를 감동적으로 잘 풀어낸 소설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 제재는 매일 가족들에게 욕설을 듣고 매질을 당하는 5살 아이입니다. 모진 책찍질에 일주일을 끙끙 앓아 누울 만큼 가혹한 가정폭력을 당합니다. 그를 위로해줄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제재에게
오렌지 나무 민기뉴와 뽀르뚜까 아저씨는 그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주고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재 역시 어른이 되어 누군가에게 다시 뽀르뚜까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도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요? 가족이 아니지만 당신의 인생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준 사람이 있지 않은가요? 탄생은 수동이지만 성장은 능동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결국 삶의 성장과 행복은 얼마나 더 좋은 조건을 타고났느냐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얼마나 기꺼이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문요한님의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 중에서 1장에서 3장의 자기 이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4장에서 7장까지 자기 친절의 실천의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